서바이벌 SF 안녕하세요. 키트. 네. 네, 다시.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 토끼 한 마리. 공상주의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일주일 동안 공상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일주일 아니죠? 2주일이죠. 녹음은 2주일마다 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지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별일 없이 지낸 것 같아요. 네. 별일 없이 지내셨나요? 네, 열심히 그냥 공부하면서 네. 지냈습니다. 아, 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주말에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막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럼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도 네, 출장 가신 건가요? 저번 주 주말에도 출장 갔죠. 지난주에도 갔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도 갈 거고. 주말이 없는데요, 그냥? 네. 아, 그래도 일요일은 쉴 수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주말 생각해야 없는 될까요? 회사인데 네. 이틀 중 하루를 뺏겼는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중에 하루 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되나요? 그게 이제 휴가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맞아. 그러니까 나의 휴가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많이 휴가를 쓸 수 있는 편입니다. 그래도 근데 이제 휴가를 아껴놨다가 여름이나 겨울에 쓰고 몰아서. 싶으니까 네, 아끼고 있는 중이죠. 근데 그래도 정 안 되면은 그냥 쓰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댓글을 잘 안 달아주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다솜799님께서 마블 인피니트 사가에 이제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러면 단신 오늘 다룰 게 많아가지고 글쎄요, 많을지 어떨지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영님도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남겨주셨나요? 두 주를 놓쳤다고 아. 금토일만 돼도 이제 되면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못 봐서 제 방으로 보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방으로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단신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이 약간 작으니까 네,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더 확대할까요? 네.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신작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작이 조금 많아요. 제가 갖고 온 게. 네. 그래서 일단은 블레이드 러너 깊이 읽기라는 지금 저한테 책이 있는데요. 네, 이 책입니다.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네, 데커드가 다 있는 이런 책인데 이 책은 푸시케이 숲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저자분들이 많습니다. 임태훈, 윤원화, 강현실, 손진원, 이지용, 김창규, 곽영빈, 김현호, 주원규, 김효진 님께서 저자로 참여를 하셨고요. 약간 뭐 소설은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이 블레이드 러너를 깊이 읽기 위한 그런 글들이 모여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되게 재밌어요. 진짜 엄청 재밌고요. 그러니까 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비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레이드 러너를 비평을 하는데 아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일단 저자 면면을 보면은 임태훈 교수님은 저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었고 또 저희 방송 이 성사되기까지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신 저희 등을 떠밀어 주신 아주 감사한 분인데요. 임태훈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지용 교수님도 저희 방송에 나오셨던 분이죠. 그 다음에 김창규 작가님, 여러분이 아시는 그 김창규 작가님이 맞습니다. 네, SF 작가님이시죠. 네, 김창규 작가님이 사실 번역가로도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이버펑크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사이버펑크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그 뉴로맨서를 번역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저자분들이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블레이드 러너 원작, 그 다음에 또 소설 원작이기도 하죠. 그 필립 K 딕의 안드로이드는 전기장의 꿈을 꾸는가, 그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작, 새로 나왔던 블레이드 러너 2049. 네. 저 항상 헷갈려요. 2049. 네. 그 영화도 아우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게 이 질문들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풍경이 블레이드 러너의 디스토피아를 닮은 까닭이 무엇일까? 요즘 이제 서울이 약간 사이버펑크 서울 뭐 이래가지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레플리컨트의 비참함과 노동자의 절망이 쌍둥이처럼 닮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여성을 남자들이 아무렇게나 다뤄도 상관없는 인형 취급하는 이 영화를 한국의 SF 팬들은 왜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페미니즘 관점에서 이 영화를 또 본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시대의 건축과 일상 공간에 블레이드 러너의 상상력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또 이 영화가 성경에서 모티브를 빌렸음에도 결단코 교회에서 볼만한 영화가 아닌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블레이드 러너 자체에 대해서 그냥 뭐 깊이 파고들 수도 있겠지만 이 글들은 정말로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를 다각도로 아주 다양한 이제 시선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책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자도 다양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다뤘었잖아요. 그 다음에 필립 K 딕의 소설도 다뤘었는데, 네. 우리가 좀 못 다룬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책 자체를 우리 방송에 또 한번 다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알찬 책입니다. 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팬이라면 정말로 필독해야 될 책이기도 하고요. 블레이드 러너를 아직 안 보셨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읽으면은 좀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서문을 보면은 그 두 가지 독자를 다 이제 상정을 하고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요. 어떤 분이든 이 책을 읽으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그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SF 그 판타지 오디세이 그 전시를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그 전시에서 뭐 예를 들면 관객 참여형으로 어떤 소설이 완성이 되고 그게 출판이 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그 결과물이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달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자로는 듀나, 신너울, 정지돈, 조예은, 배명훈 작가님이 참여를 하셨고요. 알마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자마자 그건데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그림이 표지에 있는 이 그림과 그다음 이 달 사진 요게 그 이 SF 2021 판타지 오디세이 그 전시에 전시되었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어떤 SF 작품을 읽고 이 화가분이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 완두콩처럼 보이는 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거품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게 다 이제 SF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이미지인데 제가 그 작품을 읽었을 때 느꼈던 이미지랑 되게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어떤 부분은 또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그런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이 달은 제가 그때 벽면에 이 달이 두 개가 아주 크게 프린트가 이렇게 돼
돼 있었어요. 그래서 달을 우리가 두 개를 한꺼번에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달을 눈앞에서 보는데 그 두 개가 있으니까 약간 그 1Q84 있잖아요. 1Q84 보면은 약간 중간에 이제 거울 반대편 세계로 가면서 약간 지금의 세계를 좀 낯설게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약간 그런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런 SF 작가들이 참여한 그런 단편들이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 작품들도 좀 수록이 되어 있나 봐요. 저도 이제 책을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겠긴 하지만 그래서 이 전시를 눈여겨보셨던 분이라면 뭐 다녀오신 분이든 안 다녀오신 분이든 좀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배명훈 작가의 알람이 울리면이라는 작품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 작품을 읽으면서 청각적으로 이 작품을 모티브로 작곡을 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좀 음악이랑 이 소설이랑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좀 잘 또 새로운 느낌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 보시면 뭐 이 책의 기획 의도를 보면은 좀 재밌는 부분이 우리는 미술의 세계와 문학의 세계가 느슨하게 연결되기를 인과적이기보다는 우연적으로 만나기를 바랐다. 현실의 관습이 깨지고 새로운 규칙이 창조되는 SF의 세계처럼 그 둘의 만남이 낯설고 이례적인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좀 인과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SF 작품이 먼저 있고 그 작품에서 파생된 뭔가 좀 전시 작품이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인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방향적인 그렇죠, 그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 전시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이 SF 작품과 그 다음에 전시되는 어떤 미술적인 또는 예술적인 작품이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선형 통로, 세포의 독백, 유산, 자각몽, 텔레파시와 핸드스파 뭐 요런 단어들이 그 미술가가 이런 키워드를 제안을 하고 그러면 소설가는 그걸 소재로 또 글을 쓰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쌍방향적으로 이런 전시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작가님들의 그 단편들을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배명윤 작가님의 작품은 약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꿈을 꾸고 있는데 꿈이라고 할까요? 좀 가상현실 이런 데 갇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계속 그런 가상현실이 똑같은 가상현실, 그러니까 그 가상현실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가 실험체인 거죠. 실험체로서 그 가상세계에 있는데 그 가상세계를 무한정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걸 반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반복을 시키는데 그게 아무런 흠이 없으면 그 세계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그러니까 위화감을 느끼고 그래서 일부러 균열을 일으킵니다. 약간씩의 뭔가 이상한 균열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이 실험체가 그 가상현실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기억을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그 약간 그 청각 작품이랑 같이 들었을 때 되게 좀 몰입이 잘 되고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신작은요. 슈퍼히어로의 단식법이라는 샘 제이 밀러가 짓고 그다음에 이윤진 님이 그 번역을 하신 책이고요. 열린 책들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열린 책들은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마 책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유명한데요. 이 슈퍼히어로의 단식법은 되게 설정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굶으면 슈퍼파워가 나오는 히어로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되게 뚱뚱하거든요. 뚱뚱해서 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가지고 있는데 굶었더니 이제 그걸 원천으로 뭔가 슈퍼히어로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뚱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게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 또 가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자기 사랑을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청소년인데 이런 이제 슈퍼히어로가 된다까지만 이제 저는 봤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전개가 되는지는 아마 책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록산 게이 아시죠?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을 지은 록산 게이가 이 책을 강력 추천했다고 하고요. 또 박상영 작가님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퀴어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더 재밌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슈퍼히어로가 나온다고 하니까 히어로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곽재식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네. 미응, 이응, 이응, 시옷. 이걸 뭐라고 읽어야 될까요? 무으으스? 네. 왜 제목이 이렇냐면요. 미영과 양식의 은하 행성 서비스 센터라는 이제 부제가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영이와 양식이가 나오는 시리즈가 있어요. 곽재식 작가님이 쓰신 그런 단편 시리즈가 있는데 이 시리즈를 곽재식 작가님은 되게 좀 소설을 빨리 쓰시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홍지윤 작가님이 약간 소개 글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은 그 지필 한 사람이 작품을 쓰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곽재식 속도는 6개월에 단편 4개를 작업하는 지필 속도를 가리킨다. 그런데 곽재식은 본인이 이 곽재식 속도로 집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다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속도가 아주 빠르신 분으로 유명한데 또 아주 박학다식 하시고 소설도 많이 쓰시지만 또 논픽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국 뭐 괴물? 괴물에 대한 그런 요괴. 사전, 요괴 이런 사전을 집필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도깨비, 고미호 뭐 그런 거죠. 한국 괴물 백과라는 책이었죠. 네. 그 다음에 카이스트를 나오셨는데 이때 전학기 장학금으로 2년 반 만에 조기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좀 천재적인 분이시죠. 그 다음에 카이스트 헤르미온느라고 부르죠. 네.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과학하고 앉아있네 다 아실 겁니다. 네, 이 채널에서 추석 특집 빌 게이츠 편을 했는데 6시간 동안 입담과 체력을 과시를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로 다재다능한 분이신데 이런 작가님도 이제 글을 쓰기 싫다고 해야 될까요? 글을 쓰는데 지치는 순간이 오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쓴 게 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다가 지쳤을 때 짬짬이 썼던 그런 시리즈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작가님이 소개하고 싶은 그런 단편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미영과 양식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이 나온 거죠. 네. 그런 책이고요. 일단은 그 표지 일러스트가 되게 이뻐요. 저는 되게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러스트가 되게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에피소드들이 그러니까 딱 이제 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렇게 미영이와 양식이가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군요. 은하 행성 서비스 센터라는 곳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서비스 요청이 같은 게 오겠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걸 해결하는 그런 옴니버스식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곽재식 작가님이 유퀴즈에도 나오셨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단편들 30편 중에
10편을 골라가지고 묶은 책입니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소설은 저희가 다 소개를 했고요. 네. 조금 그냥 과학 교양 도서 한 2권 정도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일단은 인공지능이 사회를 만나면 이라는 책이 있는데, 몸문화연구소, 건국대의 몸문화연구소에서 나왔고, 이제 집필을 했고, 이제 필로소피라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지는 조금 됐는데, 세종도서의 교양 부문 선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저자의 이지용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이지용 교수님이 쓰신 부분이 인공지능에 의한 감시사회 문제에 대해서 그 조지 오웰의 1984가 정말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1984부터 코리 닥터로우의 리틀 브라더까지 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빅브라더, 물음표, 리틀 브라더, 느낌표라는 원고로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호흡 공동체라는 책이 또 나왔어요. 부제가 미세먼지, 코로나19, 폭염에 응답하는 과학과 정치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형, 김성은, 김희원, 강미량 작가가 저자분들이 이제 쓰셨고요. 창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교양 도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런 미세먼지라던가 코로나19라던가 폭염이라던가 이런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가, 이런 공기 재난이 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과학적인 그런 시선과 그다음에 또 정치적인 그런 시선으로 본 책인 거죠. 그래서 카피가 혼자 쉬는 숨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목차는 안 가져왔네요. 네. 목차를 보시면은 되게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이따가 그 SF 관련 뉴스에서 폭염 소식 얘기를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폭염이 정말 좀 최근에 기상 이변으로 이제 폭염이 이어져가지고 그것도 되게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는데, 네, 피해가 정말 좀 심각했죠. 네, 그래서 좀 그것과도 연기가 되는 것 같고, 또 코로나19 얘기도 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이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호흡 공동체. 네, 호흡 공동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치현 교수님은 이런 뭐라 할까요? 그 과학 사회학 네.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인류세. 그렇죠. 네, 얘기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SF 관련 행사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F 어워드가 드디어 개최가 됩니다. SF 관련 행사 할 때 저희가 띠리링 하고 효과음이 나오면 좋겠네요. 네, 있어야 되나요? 네네. 근데 저번에 한번 입으로 효과음을 했더니 네. 반응이 좋더라고요. 띠링띠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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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SF 관련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일단 처음으로 SF 어워드 소식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SF 어워드가 이제 매년 열리고 있는데요. 한 지금 7회, 8회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문별로 장편 소설 부분, 그 다음에 중단편 소설, 그 다음에 웹소설과 전자책, 그 다음에 웹툰과 만화, 그 다음에 영상물,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나누어가지고 시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후보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7월 12일까지 후보를 제보를 받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금 1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걸러낸 그런 리스트들이 올라와 있고요.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고, 거기에 없는데 이 후보 조건에 부합을 하는 작품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메일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후보들만 봐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내가 몰랐던 작품들이 이렇게 많구나, SF 작품들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웹소설은 아직 뭐 후보가 안 올라오긴 했는데요. 웹소설이나 만화 이런 부분들은 워낙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SF 뭔가 좀 보고 싶은데 찾기가 좀 힘들어요. 예를 들면
웹툰이나 웹소설 사이트에서 SF 분류로 찾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장르별로 분류가 네, 안 돼 있다는 거죠. 보통 SF 슬래시 판타지나 네. 아니면 그냥 판타지라고 돼 있어요. SF 이제 작품들이 그렇게 분류가 돼 있어가지고 SF 작품들만 골라서 보기가 되게 힘든데 이 SF 어워드 리스트를 참고로 하시면은 그래도 이제 SF로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좀 골라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SF 그 카테고리가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심사 이제 대상이 되는 작품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표된 작품들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1년 동안 발표된 작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SF랑 좀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책을 집필했던 그 건국대 문문화연구소에서 여름 아카데미로 몸의 철학 땡땡 영혼의 감옥에서 존재의 영능 사이보그의 무질성까지 라는 아카데미를 엽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내용이 좀 재밌어요. 재미있고 특히 이제 7월 12일에는 임소영 교수님이 몸의 물질성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다시 읽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온라인으로 볼 수 있군요. 네, 온라인으로 볼 수 있고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시리즈로 열리는 강연들입니다.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영진 교수님께서 컴퓨터 게임과 놀이 노동자라는 주제로 제7회 인간과 문화 포럼에서 발표를 하신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지난 6월 30일 날 강연을 하신 건데요. 그래서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았고요. 상세 보기 링크에 보면은 웹 브로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정보 밀도가 높다고 해야 되나요? 네, 좀 알차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제 오영진 교수님이 나의 리얼 메타버스 공연 답사기라는 제목으로 온이라는 잡지에 7호에 기고를 하신 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좀 편집을 하고 출판을 하는 웹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웹진에 실으신 내용이고 지난번에 이제 에란겔 다크 투어라는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에서 진행을 했던 그런 이벤트도 있었고 그걸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공연을 이제 만들어보고 또는 이제 외국에서는 즐겨본 유명한 아티스트가 포트나이트에서 공연을 많이 했죠. 아 그래요? 한동안. 그리고 동물의 숲에서 그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유세를 하기도 하고. 아 그쵸. 네. 홍콩 시위를 하기도 하고. 네, 포트나이트나 우리나라에서는 포트나이트가 그렇게 널리 알려진 게임은 아닌데 널리 알려진 게임이 아니라기보다는 인기가 좀 없는 편인데. 포트나이트가 어떤 게임인가요?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해요. 배틀그라운드랑 비슷한데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추가된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총이 막 날아오는데 벽을 세워가지고 막을 수도 있고 이제 고지대로 갈 때 계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게임인데 외국에서는 배틀그라운드보다 좀 더 유명한 그런 아레나 게임, 배틀 아레나 게임이거든요. 여러 명에서 이제 섬 같은 데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최후의 생존자를 가리는 그런 게임인 거죠. 근데 그게 이게 단순히 게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비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서로 캐릭터 같은 것도 서로 보여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일종의 메타버스 그런 개념으로 많이 좀 최근에 부상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티스트들이 힙합 아티스트가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좀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플래시가 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좀 됐죠. 네, 그래서 플래시야 고마웠어라는 플래시 추모 프로젝트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RIP flash.net으로 들어가시면 상당히 다양한 그 내용들을 되게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그러니까 사이트가 되게 재밌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네. 플래시가 이제 어도비에서 만든 거죠. 네, 어도비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까지 서비스가 됐더라? 한 3, 4년 전에 서비스가 중단이 됐던가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네. 이제 보안적으로 네. 아주 중요한 허술한 부분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플래시를 이용해서 뭔가 좀 해킹 이런 게 많이 이루어졌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크롬에선 지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메시지도 계속 뜨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웹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는데 이 RIP 플래시 넷으로 들어가면 뭐 이렇게 옛날에 뭐 주니어 네이버 네. 이런 데서 진짜 그렇죠. 많이 했죠. 네. 어릴 때. 그래서 디자인도 참 복고적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텀블벅 이제 추모관이 있고 여기 보면은 막 이렇게 플래시 서비스가 종료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 플래시 틱하게 만들어 놓으신 네. 네. 재밌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텀블벅에서 지금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을요. 네. 그래서 플래시에 대한 좀 아카이빙 뭐 이런 것들을 좀 아카이브 북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카이브 북을 이제 펀딩 그 네. 아카이브 북을 제작하는 비용을 펀딩을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시가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문제가 네. 웹상에서 실행이 될 때 네.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이 네. 소리를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듣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실 것 같아서 이거 리모컨이 어디 있죠? 리모컨 여기 있습니다. 네, 소리를 좀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웹상에서 네. 플래시가 이 사용자의 권한에 상관없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걸 실행하겠다, 예, 아니오를 누르지 않아도 네.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형식으로 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심지어 이 플래시가 권한을 사용자로부터 얻지 않아도 컴퓨터 안에 있는 내부 뭐 프로그램 같은 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고 사실 플래시가 네. 좀 너무 옛날 플랫폼이긴 하거든요. 옛날 거고 요즘은 사실 거의 안 쓰죠. 네. 요즘은 다른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자바로도 외부로 충분히 개발이 더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이 중단이 됐다. 그렇구나. 이 윈도우 배경화면과 네. 대기 상여와 그다음에 위앰프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네, 위앰프 아이콘도 있죠. 그래서 레퀴엠도 들을 수가 있고. 옛날에 저 플래시 네. 게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정말요? 네, 고등학생 때. 좀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뭐 성지키기라는 게임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어. 포탈 플래시 버전이 있습니다. 포탈이요? 2D, 네, 2D로 그것도 친구하고 굉장히 많이 했던 경험이 있고 네. 또 게임은 아닌데 콩그레게이트라고 네. 사이트가 있어요. 네. 플래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네. 그 사이트에서 플래시 게임이 이제 올라가 있는데 그 플래시 게임을 깨면은 사이트에서 점수를 줍니다. 그 어치브먼트 같은 걸로 해가지고 너가 이 게임을 클리어를 했으면은 뭐 포인트를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랭킹을 매기곤 하는 게 있었는데 어. 그 포인트를 모으는 게 또 다른 재미였어요. 약간 스팀 같은 플랫폼이었나 봐요. 그쵸. 업적 같은 플래시계의 거를. 약간 네. 스팀 같은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어려운 게임들만 골라가지고 뭐 달성률 막 1% 이런 것만 이제 골라가지고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저 이제 플래시가 그 옛날 플랫폼이긴 하지만 이제 또 다루기가 쉬워가지고 참
뭐 플래시 애니메이션도 유행을 하고 그쵸. 그쵸? 저희 네, 졸라맨 뭐 이런 저희 거. 세대라면은 뭐 그 음악들 네. 그 무슨 송이죠? 뭐 땡땡송이라고 부르는 애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뚜룩송 뭐, 싱하영 싱하영도 네. 많이 유행했고 네. 그다음에 그 참치 그 고추 참치송 뭐 이런 거 참치 고추 참치 이 노래 모르시나요?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세대 때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던 초딩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던 그런 플래시 소스들이에요. 뭐 싱하영 같은 경우는 뭐 10초 줄게 굴다리 밑으로 튀어와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징기스칸 노래 네. 징기스칸 그 이제 네. 노래를 네. 우리나라 말로 대충 그 뭐라 그러죠? 귀에 들리는 몬데그리 해놔가지고 에 날까 뭐 날까 입만 맞춰 막 이렇게 쏘는 거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했죠. 저희 세대가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 네. 그리고 저보다 약간 한두 살 더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좀 많이 즐겨했던 그런 게 이제 플래시죠. 저는 뚜룩송 기억나요. 네. 뚜루뚱이 뚜루뚜루뚜 이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사실 TV에서도 나왔잖아요. 그쵸. TV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 거기서도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개그 콘서트였는지 맞아요. 아니면은 그 개그 콘서트 말고 하나 더 있잖아요. 그 MBC에서 하던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너무 옛날 거여가지고 그거 거기서 나왔는지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공중파에서도 소개가 됐던 노래죠. 그렇죠. 네. 음. 그러면 여기까지 아무튼, 추억팔이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플래시가 네. 그 추모를 하는 그런 책이 나왔다. 네. 네. 그리고 네. 그러면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띵동띵동. 네. 네. SF 관련 기사들 좀 다뤄볼 건데요. 여자라서 탈락한 우주비행사 80대 할머니 되어서 우주여행 간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리 펑크라는 분이 네, 그 우주여행을 80대. 간다. 네, 이분이 우주비행사 시험을 1등으로 통과를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우주비행사가 되지 못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소련이랑 미국이 이제 우주 경쟁을 할 때 그 소련은 여성을 우주로 보낼 계획이라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여성 파일럿들을 이제 우주 비행사로 뽑으려고 테스트를 다 했는데 근데 중간에 그냥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파일럿으로 뽑히고도 비행을 못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 80세인가? 네. 그런 분인데, 네. 그 최고령으로 이제 우주여행을 82라고 나와 있네요. 네. 우주여행을 하실 분이 82세. 네.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이제 최고령자 기록이 존 글렌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그 우주여행을 한 다음에 여자가 우주비행을 한다고 이러면서 좀 코웃음을 치셨대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펑크라는 분이 네. 이제 기록을 깨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비웃음에 반박을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그 아마존의 저 베이조스, 네,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 만든 사장이죠. 블루 오리진이라는 그 우주 여행 기업인가요? 뭐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제프 그 베이조스가 함께,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한테 당신은 충분히 많이 기다렸고 이제 올라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우주 관광 로켓 뉴 셰퍼드를 타고 간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북미를 덮친 50도씨 최악의 폭염이 이제 양식장 조개들까지도 다 익어버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개들이 막 정말 조기찜이 됐죠. 아이고. 세상에.
안타까운 일인데 정말 이 조개들이 입을 벌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좀 사진이 좀 먹음직스럽게 찍혔네요. 그쵸. 네. 네. 근데 그래서 이 사실 50도라는 게 네. 말이 50도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폭염이 있었나요? 50도 정도에 달하는? 없었을 것 같은데요. 40도까지는 네.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40도만 돼도 사람들이 이건 정말 안 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밖에 나돌아다니지 못하는 정도가 그쵸. 되잖아요. 50도면은 사실 그냥 바깥에 있는 생물 중에 많은 수가 좀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에어컨으로 좀 피신을 하면 되지만 인간도 많이 죽었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래서 특히 이런 지금 캐나다 지역인데 그쵸. 캐나다는 원래 선선한 지역이잖아요. 네, 이런 그 폭염에 대한 대처가 사실 잘 안 돼 있는 네. 곳이라서 네. 이 대만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았죠. 대만에서도 몇 년 전에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대만이 폭염이란 거를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한 주에만 대만이 아닌가? 거의 폭염이 아니라 겨울이었나? 폭설이었나?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네네. 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만 지난 한 주 동안 719명이 돌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정말 좀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참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식당에서 이제 조개 양식장의 사진을 올린 건데 이 식당 사장님이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 기후 변화에 대처할 용기가 있는 정치인들에게 투표해달라라는 메시지를 올렸다고 하네요. 대만은 제가 정정하게 있으면 대만은 네. 한파였고요. 올해 1월에 네. 한파가 이틀 동안 닥쳤는데 당시에 126명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후 변화라는 게 굉장히 이게 그 변화가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게 따져보면은 굉장히 이 기후 변화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네. 좀 인식이 되어야 한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그 예전에 조천호 선생님, 그 예전에 이제 기상청장 네.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분 이제 강연을 들어보니까, 이미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지났대요. 이미 되돌아올 수 없는 지점. 그렇죠. 이분이 초대 국립기상과학원장이시네요. 네, 조천호 박사님이. 이미가 돌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는데 네. 이게 어느 지점부터는 우리가 이 돌이 너무 모멘텀이 커져가지고 그쵸. 우리가 이걸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거잖아요. 네. 이 산을 이렇게 굴러 떨어진다 하면은 이게 조금 구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막아세울 수 있지만 어느 시점에 지나가면은 이게 우리가 더 이상 우리 몸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방향도 틀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이산화탄소를 없앤다. 그러니까 모든 이산화탄소를 이제 내뿜는 거를 멈춘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후 변화는 계속될 거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 좀 지구 공학적인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태양빛을 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한다거나 하는 뭐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대요.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저기 테슬라 그 사장 누구죠?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 네. 앨런 머스크가 돈을 걸었죠. 아. 최고의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에게 뭐 네. 몇 억인가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그걸 했죠. 몇 억보다는 뭐 몇백억 아닐까요? 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뭐 아무튼 돈을 굉장히 많이 준다. 이렇게 네. 공모전 같은 거를 지금 열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많이 보긴 봤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효율이 나오는 게 많이 없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죠. 네, 저희 학교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재미있게 봤던 거는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려가지고 태양빛을 반사를 하면은 이러면은 이제 그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대요. 이게 뭐 2018년에 뭐 논문 발표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에어로졸이라는 게 정확하게 뭐죠? 에어로졸이요? 네. 에어로졸이 뭘까요? 가스 같은 건가요? 에어로졸이 아마 아주 작은 그 액체 입자 같은 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작은 입자고, 그쵸. 공기 중에 미세한 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거를 에어로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크기가 뭐 0.01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그래서 이런 구름이라고 에어로졸, 이해하면 되겠네요. 구름. 그쵸. 구름 같은 거죠. 그래서 대기상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 이 에어로졸을 뿌려가지고 이제 태양빛을 반사를 하는 이런 기술이 제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뭐 저희가 이걸 뭐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걸로 봐서 아직까지 뭐 상용화가 된 건 아니고 인공구름을 만들어서 뭐 비를 내리게 한다. 네, 이런 거는 옛날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그쵸. 네. 이건 있었고 제가 이거를 왜 주목을 했냐면 그 설국열차에 보면은 네. 만화는 조금 설정이 다른데 영화 설국열차에 보면은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이 지구 온난화를 대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 CW7이라는 거를 살포를 하고 대기 중에 이 입자를 살포를 해가지고 태양빛을 막았는데 그랬더니 20년 뒤에 지구에 빙하기가 와가지고 이 설국열차의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설정이 약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술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공 강우도 사실 네, 어떤 거죠? 네. 그 인공 강우도 공기 중에 수증기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는 이 구름이 가가지고 이쪽 나라에 내릴 비였는데 이쪽 나라에서 인공 강우를 해버리면은 이쪽 나라엔 비가 안 오게 되는 거죠. 구름이 건조해져 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바다가 비를 다 내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잘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정치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영향이라는 게 좀 광범위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여기에 우리 지역에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내리면은 다른 지역은 가물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경적인 요인을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하기에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는 것도 네. 태양빛을 반사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지붕을 흰색이나 초록색으로 칠을 해가지고 저희 지붕 보면은 초록색으로 보통 칠해져 있잖아요. 네. 그게 태양빛을 반사하기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 집 내부의 온도가 뭐 과하게 올라가지 않는 것도 막아줄 뿐더러 네. 지구 전체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데 그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요즘 뭐 서울이나 그런 데서 네. 지붕 바꾸기 그런 캠페인 같은 게 있대요. 네, 그런 것도 환경적인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 저는 그거 몰랐네요. 저 옥상이 항상 좀 못생긴 초록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초록색 페인트가 제일 싼가 보다 뭐 이런 생각만 했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SF랑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장강명 작가가 아작에서 뭐 인쇄를 제때 못 받았고 뭐 등등등등의 내용을 이제 이슈 제기를 한 적이 있다고 소개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거의 후속 내용을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해요. 네. 출협이라고 불리는 출판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한출판문화협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장강명 작가는 이게 비단 아작
만의 내용은 아니다. 만의 사례는 아니고 이 출판계에 만연해 있다. 네. 내가 사례를 더 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출협에서는 아니다. 그냥 아작이 좀 예외적인 거고 다른 출판사들은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신경전이 벌어진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는 그런 출판된 이제 저작물이 얼마나 팔리는지를 좀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전산망이라는 거를 구축을 했대요.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출협에서 비슷한 시스템을 또 개발을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자, 출판사, 도서 판매 정보 공유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 이게 보면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1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만든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 출협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정부의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정부가 우리를 감시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정보의 시스템에 이제 같이 포함되는 거에 소극적이다가 이제 이렇게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드니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거죠. 진작에 잘 좀 하지. 그것도 그렇고 사실 시스템이 2개 있으면은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좀 이제 정부가 그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감시로 이어질 것인가, 그럼 감시 관리로 충분히 이어질 할 수 것인가. 있는 우려라고 저는 보기는 하는데. 그래요? 네. 그렇다 해도 이거는 너무 약간 양치기 소년 같은 게 아닌가. 양치기 소년,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생각할 수 있는 속담들이 여러 가지 떠오르는데. 그리고 내용도 너무, 사실 네.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가 아닌가. 그리고 이게 보면은 그냥 인터넷 서점에서 그 판매 부스를 합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지 않은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고 관리. 합친다는 게 뭔 뜻이죠? 그러니까 알라딘에서 얼마 몇 부가 팔렸고 예스24에서 몇 부가 팔렸고 이런 걸 합치는 거죠. 합쳐서 그냥 보여주는 시스템이래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팔리는 책의 한 70% 정도만 반영이 되는 거래요. 근데 지금 급하게 만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그까지는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로 대충의 그 추측은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출협에서 공개한 거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 공개한 거는 뭐? 정부에서는 지금 아직 만들고 있어요. 아, 만들고 있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좀 출협이 이렇게 나오니까 당황스럽다 이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미팅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잘 되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19 소식 조금 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또 난리가 났죠. 그니까요. 지금 12일부터 서울에서 4단계 거리두기를 시행을 한다고. 네. 네. 그러니까 참 약간 그렇잖아요. 방심을 했을 때 가장 위험하다. 이런. 네. 그래서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신도 얼른 맞아야 될 것 같고 얼른 맞고 싶네요.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아직 차례가 안 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EU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맞았다는 그 증명서를 발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7월 1일부터 그래서 디지털과 종이로 발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우리가 박쥐로부터 유래가 된 것 같다라는 네. 이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박쥐보다 인간한테 더 얘가 잘 감염이 되는데? 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박쥐 유래가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가 이 바이러스는 이런 의문이 더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 말고 뭔가 다른 중간 숙주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래서 이까지 이제 뭐 저는 중국의 실험실에서 만들었다. 네. 이런 음모론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전혀 이제 잠잠해지질 않고 네. 이게 실제로도 뭐 논문으로도 나온 적이 있고 네. 그게 뭐 얼마나 공신력이 있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논문이 나온 적이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이 끊임없이 좀 조사를 요구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근데 이게 컴퓨터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컴퓨터로 모델을 해서 이거를 뭐 연구를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좀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건가요? 확실하게 그게 되는 건가요? 결론이? 이 단백질 수용체의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얼마나 그 잘 붙는지를 지금 그쵸? 컴퓨터로 계산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컴퓨터로 모델을 하면 아무래도 뭐 오차 같은 게 있을 텐데 현실과는 다르게.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그 어느 정도로 좀 확실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런 연구가. 그건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요. 아마 이제 차후에 이제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을까요? 이런 거를 이제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험도 해봤더니 뭐 비슷하더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단신은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작품을 다뤄볼 예정인가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영화 두 편을 다룰 건데요. 네. 데이빗 크로넨버그라고 유명한 감독이죠. 아마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비디오 드럼 네. 이라는 작품과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네.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데이빗 크로넨버그의 아들이 또 이제 영화 감독이 됐는데 네. 그 성함이 뭐였죠? 계속 까먹네. 브랜든 크로넨버그 이분의 포제서라는 영화가 최근에 또 개봉을 했는데 네. 영화를 두 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진님께서 추억이네요 유유하고 채팅 올리주셨어요. 아까 그 플래시 내용에 대해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저는 비디오 드럼 보고 네. 하신 줄 알고. 네.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은 팟빵과 파티와 유튜브, 그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댓글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큰 화면으로 돌아가서 네. 네. 저희 방송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